자욱한 향 연기 안에서 호흡을 세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래요. 이것도 규율이라면서 말이죠. 이런 남자와 재혼한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차분한 모습에 호감이 생겨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혼을 결심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하지만 저는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58살 정은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인문학 특강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강연자는 강세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4살의 제우건설 회장이라고 소개되었죠.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의 차분한 목소리로 철학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죠. 강세진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특히 명상과 정신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깊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영양사셨다고 하셨나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군요. 그의 관심이 저에게 향했을 때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강연 후 간단한 차 한 잔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이주영과 만나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60살인 주영은 제 오랜 친구로 직감이 예리한 편이었죠. 그 사람 말이야, 전처가 실종된 거 알고 있어? 갑자기 나온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종이라니 그냥 조용히 살다가 헤어졌나 보지. 아니야. 기사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그 집 손주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전처 얘기만 꺼내면 집에서 바로 쫓겨났다더라. 주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묻지 말라는 말만 계속 들었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주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래도 강세진 회장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의 깊이 있는 대화와 배려심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지 전혀 몰랐어요. 친구의 경고는 바람에 흩어지는 말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영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싶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배려와 세심한 준비 덕분에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첫날, 저는 그 집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거실부터 침실, 서재까지 모든 곳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부인, 앞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전담 비서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외출 일정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담당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단 3개의 번호만 등록되어 있었어요. 강세진 회장, 비서, 그리고 운전기사. 제 딸 서연이나 친구 주영의 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죠. 이상하네. 제 전화번호부는 어디 있나요? 비서에게 물어보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불필요한 연락은 부인의 평온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벽을 둘러보니 더욱 어색했어요. 일반적인 집이라면 가족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액자에 담긴 문구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내면의 통제가 진정한 치유다 같은 말들이었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매일 아침 일정표였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종이에는 조용한 호흡 수련이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매일 같은 시간이었죠. 이건 뭔가요? 회장님께서 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마련하신 시간입니다.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내면을 다스리는 거예요. 강세진 회장이 직접 설명해 주었을 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죠. 이제 당신은 회장 부인이에요. 품위와 내면의 통제, 그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치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는데 저는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왜 치유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호흡 수련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향을 피우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죠.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마치 제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호흡 수련이 일상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거실 한가운데 앉아 향을 피우는 의식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비서가 준비해준 향은 항상 같은 종류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 냄새 없이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하나, 둘, 셋. 호흡을 세는 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강세진 회장이 직접 가르쳐준 방법이었죠. 들이마실 때 4번, 내쉴 때 6번. 정확한 리듬을 맞춰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한마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율이 생겼거든요. 말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불필요한 소음은 내면의 평화를 흐려뜨려요. 강세진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으니 목소리마저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비서와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짓으로 표현하거나 종이에 적어서 전달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표정도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웃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무표정한 얼굴이 자연스러워졌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세진 회장이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게 좋은 변화일까요? 불필요한 감정은 인간을 병들게 하죠. 웃고 울고 화내고 그런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강세진 회장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따뜻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깨끗한 영혼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의 눈을 바라보니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다정해 보이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죠. 마치 제가 그의 작품이 된 것처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친구들이 그리워지지 않게 되었을까? 딸 서연의 얼굴도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향 냄새가 배인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치유일까요? 아니면 제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의문마저도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울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세면대 위에 있어야 할 거울이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집안을 둘러보니 거울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침실에도 복도에도 심지어 옷장 안에도 없었어요. 이상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루 한마디 규칙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은 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어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밝고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텅 빈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해 보였죠. 이게 정말 저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표정이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 마치 감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사람 같았죠. 손가락으로 뺨을 만져보니 살이 빠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비서의 모습도 이상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사람다운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계 같았어요. 표정 변화도 없고 목소리 톤도 항상 일정했죠. 비서님, 혹시 아프신 건 아니세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기를 확인해 봤을 때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 있었던 딸 서연의 번호가 사라져 있었어요. 친구 주영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죠. 언제 누가 지운 걸까요? 제 연락처들이 없어졌는데요. 비서에게 말하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인의 평온을 위해 정리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배회하다가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는데 말이에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책장 사이사이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거든요. 정은아 관찰 일지라는 제목 아래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보고서 같았어요. 고요함 이행률 91%, 감정 억제 우수, 외부 자극 차단 유지.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욱 섬뜩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웃음 빈도 감소 성공, 자발적 대화 차단 완료, 거울 제거 후 자아 인식 저하 확인.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통제당하는 대상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 완전한 수능 상태 달성.
자아 의식 속어 진행 중.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화소였죠. 강세진 회장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서재에서 그 문서를 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상 시간, 평소처럼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비서가 향을 피우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완전히 감지 않았어요. 살짝 뜬 채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제가 명상하는 동안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시간, 제 자세, 호흡 패턴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 같았죠. 정말 저는 관찰 대상이었던 거예요. 강세진 회장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뒤에 서서 몇 분간 지켜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애완동물이 잘 훈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평온해 보이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의 칭찬을 들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이제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감정 억제도 일부러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싶을 때도 참고 화가 날 때도 표정을 숨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의지로 하는 거였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며칠 뒤 강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35살인 그는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더 따뜻했고 경계심도 없었죠. 안녕하세요. 아버지 부인이시죠? 정중하지만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저희는 거의 처음 만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강세진 회장은 도윤이 온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재에서 나와 짧게 인사만 나누고는 다시 들어가 버렸죠. 아버지는 항상 저래요. 사람들과 깊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도윤의 말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조차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였던 거네요.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하루 한마디 규칙을 어기더라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도윤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는 거라 긴장됐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 그 이야기는. 그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진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사진도 모두 없애버리셨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친구 주영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기억나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아버지는 아프셔서 요양을 받으러 가셨다고만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얘기는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절로 말이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요. 도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지내면서 점점 제가 사라져가는 느낌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이 대화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도윤과의 대화 이후
며칠간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비서도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 대화를 들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이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서재로 직접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저는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볼 필요 없는 자료다. 강세진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보고서잖아요. 그것도 저분을. 조용히 해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의 대화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도윤이 뭔가 더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1시간 뒤 도윤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 일이 있어서요. 그가 떠난 후 강세진 회장은 서재 문을 꽁꽁 잠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비서가 받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며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과 함께 한 중년 남성이 집에 왔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신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제우건설 부사장 오아림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신뢰할 만해 보였어요. 눈빛이 진실했고 말투도 정중했죠. 강세진 회장이 거실로 나왔을 때 오아림 부사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윤 씨로부터 심각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아림 부사장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도윤이 가져간 그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더군요.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세진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사적인 자료다.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아닙니다. 회장님의 이런 권위주의적 성향이 회사 경영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아림 부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래전부터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동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었어요. 한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세진 회장이 일어서려 했지만 오아림 부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어요. 이런 일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순 없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오아림 부사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겠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 행동이 회사 이미지와 경영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강세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저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오아림 부사장의 단단한 의지가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아림 부사장의 선언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세진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비서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죠. 이틀 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이사회에서 아버지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오아림 부사장님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섞여 있었죠. 강세진 회장은 그날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나가버렸죠. 오후 3시쯤 집에 있던 비서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을 때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들만 반복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회장님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즉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적 강박 행동과 조직 내 부적절한 통제 행위를 이유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강세진 회장이 모든 권력을 잃은 거였죠. 그리고 내부 윤리 감찰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네요. 저녁 무렵 강세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당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자신감 넘쳤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모든 게 끝났다. 그가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소 완벽했던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도윤을 꼬드겨서.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초라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우건설이 어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내 정신적 위계에 의한 피해 발생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세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과문에는 전 회장의 개인적 신념이 조직, 운영에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평생 쌓아온 명성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죠. 오아림 부사장이 새로운 회장 대행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세진은 큰 가방 2개를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별장으로 가겠다.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명령할 권력도 없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강세진일 뿐이었어요. 회장이라는 이름도 권위도 모두 사라진 채로 말이죠. 비서도 그날 함께 떠났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감시할 대상이 없어서일까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어요. 아무도 저를 관찰하지 않고
아무도 제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강세진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작은 손거울을 하나 골라 집으로 가져왔어요. 거실에 앉아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거든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서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으니까요. 응, 서연아. 엄마야. 미안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할게. 지금은 괜찮다는 것만 알아줘. 다음 날 친구 주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먹였어요. 은하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주영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그 사람 이상하다고. 주영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녀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며칠 뒤 뉴스에서 강세진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제우건설 회장 강세진 씨는 현재 강원도 일대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회장 시절과 달리 완전히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토록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으며 본명으로도 불리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권력도 지위도 심지어 이름마저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였죠. 한 달 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며 짐을 정리하는데 벽에 걸려있던 그 문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이제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과 주영이 이사를 도와주러 왔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딸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제가 사라져 있는 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 새로운 동네에 정착한 후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김치부터 나물까지 손맛 있는 반찬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가게 이름은 다시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주영이 자주 놀러와서 도움을 주었고 서연도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반찬 몇 가지를 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아무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요? 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죠. 권력을 잃고
이름마저 버린 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